사회 얘기를 해도 사회단체에서 얘기하는 거랑 다르게 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혹시 중간중간에 빼먹더라도 요거는 비슷한 주제 같은데 정말 이 관점이 다르구나, 그런 지점을 잘 포착하시면 그러면은 시민대학 잘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이나 역사 같은 거를 이제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개념이나 역사 속에 나오는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이 개념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얘기됐던 거에 복습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도 이제 계속 분야별로 강사님들이 오실 텐데, 그분들이 어떤 맥락에서 경제를 얘기할지, 사회를 얘기할지, 문화를 얘기할지, 그럼 이전하고 다른 관점일 거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SDG를 활용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 청주시청이 달라져야 되는 이것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앙정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지방정부가 더 중요하고 더 지속가능 발전에 가깝다, 이 말씀을 이제 쭉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요새 이제 ESG 경영 얘기하는데, 지속가능 발전, SDG 이걸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안 하고 지금 무슨 ESG야, 요 얘기가 왜 나왔을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거 역시 SDG의 활용법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그러면은 여기 오실 때 그럼 머릿속에 환경 얘기가 주로 생각나셨나요? 어떠신가요? 아니면은 경제 얘기가 주로 생각나나요? 여기 오면은 뭘 배울 거다, 주로 환경 얘기하겠지, 이렇게 생각 안 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그러니까 윤송현 이분이 청주시 의회 의원을 거치고 뭐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서 몇 년 전에 이제 책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 보고 청주시 의회 의원을 거쳤으며 여기까지 보고는 또 출마하려고 책 냈나 보다, 이렇게 덮었어요. 근데 그 뒤에도 계속 소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책이지 이제 자세히 읽어봤더니 의원을 거쳤으며 지금도 부인하고 같이 작은 도서관 운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소개가 돼가지고 신뢰감이 확 들잖아요. 근데 이분 책을 읽고 나서 앞으로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런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환경 문제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앞으로는 지속가능 발전 얘기할 때 이 사례를 꼭 먼저 얘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 사례를 이제 앞에 두게 됐는데요. 이분의 고민은 뭐냐면, 북유럽 국가들이 이제 복지국가잖아요. 근데 복지국가를 하려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불편한 것도 있고 열받는 것도 있고 또 이주민들 우리가 해줘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이분 고민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이 1년에 각국의 국민들이 책을 몇 권 읽을까, 이 통계가 계속 나오는데 이 북유럽 국가들이 1, 2, 3위를 놓쳐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역시 책이야,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의회 의원 시절에 그러니까 북유럽을 한두 번 다니기는 했는데, 그 뒤에도 의원 생활 끝나고 나도 여러 번을 갔다 온 거예요. 그것도 스톡홀름이나 그런 큰 대도시 말고 시골까지 본인이 막 돌아다닌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결국에는 해답을 낸 게, 모든 것이 도서관에서 시작됐다, 그걸 이제 확신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도서관이 뭐 하는 곳이죠? 도서관 뭐 하는 곳입니다. 공부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작은 도서관이 늘어나가지고 책도 막 상호대체해주고 이게 생겼는데, 저만 해도 한 10여 년 전, 그때까지 이 도서관 그러면 재수생들이 공부하는 곳, 그래서 조용히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분이 북유럽 국가에서 발견한 도서관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사람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서관이 지금은 이제 작은 도서관 시내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한 2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다 외곽에 있었어요. 재수생들이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게 그렇게 다른데,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도서관에 가서 조용히 해야 되는데, 이분이 다닌 도서관은 지하철 역사 2층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재래시장 한가운데 있습니다. 롯데쇼핑 같은 쇼핑센터 3층, 뭐 6층 이런 데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시끄러운 데서 무슨 책을 봐 이렇게 얘기하지만 도서관은 사람 만나는 곳이니까 그런 곳에 있어야죠.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이 일을 하다가 점심 먹고 같이 차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눈에 띄는 책 하나 집에 갖고 가고 그렇게 하면서 책을 보더라라는 겁니다. 쇼핑센터에서 기다리다가 책 보고 쇼핑하다가 책 보고 또 책 보다가 쇼핑하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례가 생각이 났어요. 서울 은평구는 서울 시내 이제 25개 지자체 중에 가장 열악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은평구 중에서도 그러니까 골목길 많고 그런 곳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구산동이라는 데는 더 열악해요. 여기에 이런 도서관 마을이 생겼다. 이게 어떻게 됐을까? 이게 연결된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골목길이니까 만약에 여기를 다 그러니까 헐어버리고 도서관을 짓더라도 그 큰 중장비가 들어갈 수나 있을까 걱정이 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도서관 좀 만들어줘 그렇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여기 8채의 집을 샀습니다. 빨간 선으로 돼 있죠. 이 집을 사가지고 도서관을 지었어요. 오른쪽이 원래 있던 집이고요. 여기 원래 있던 집이 여기 가운데 보이죠? 이게 도서관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게 원래 집이고 여기 도서관 벽입니다. 어떻게 해놨을까? 8개의 집을 이어놓고 지붕 하나 씌운 거죠. 그러니까 도서관 마을이라고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를 가보고 깜짝 놀랐던 거는 그럼 벽보가 있지 않습니까? 공고하는 공지하는 거. 거기에 이제 시청 공지도 있고 구청 공지도 있고 동사무소 공지도 있을 텐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주민들 공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너무 빽빽하게 차서 그분들이라도 자기 거 찾을 수 있나 이런 정도로 그 역사를 쭉 들여다보니까 2006년부터 주민들이 계속 우리도 도서관 만들어줘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2008년도에야 겨우 8채의 집을 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2채는 또 빈집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사게 됐어요. 그래도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 미루고 있다가 2012년에 서울시 참여예산 제도에 당선이 돼가지고 절반씩 돼서 2015년에 완공이 됐어요. 아까 그 윤성현 그분의 그 저작처럼 모든 것은 도서관에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도서관을 만들어줘라고 했는데 도서관이 책 읽는 곳이 아니고 마을 축제하는 곳, 마을 학교하는 곳, 또 주부들 모임 원리넷 하는 곳, 꾸러기 장터하는 곳, 북콘서트 하는 곳, 동아리 활동하는 곳. 그러니까 공지가 이 동아리들로 꽉 찼겠죠. 그러니까 이 사례를 보면은 이 얘기가 경제 발전이랑 관련이 있을까? 경제 문제랑 관련이 있을까? 사회 통합하고 관련이 있을까? 사회 문제랑 관련이 있을까? 환경 보존하고 관련이 있을까? 어떨까요?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지속가능 발전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지속가능 발전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지속가능 발전이 아니고 또 이제 공무원들도 지속가능 발전 막 얘기하니까 이거 가지고 또 우리를 평가할 거야 이렇게 겁을 먹는데 그게 아니고 그동안 일하셨던 거에 관점을 바꾸면 됩니다. 그 얘기가 지속가능 발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이 사례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되게 대표적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청주시의 그러니까 청주시청의 온갖 우수 사례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한 개 부서만 열심히 해가지고 된 사례는 별로 없을 거예요. 2개 부서, 3개 부서가 함께 노력했거나 그다음에 공무원들만 행정부서만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그러니까 우수 사례가 된 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주민단체가 됐든 시민단체가 됐든 어떤 협의회가 됐든 그렇게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 우수 사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정 내부에서는 협력 구조를 만들고 행정 외부에서는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단체, 사람, 주체들을 모으자. 그 얘기가 실상 지속가능 발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속가능 발전 이제 지난주에 이 개념 말씀을 드릴 때 아마도 이 런던 스모보다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보면은 그럼 이 런던이 산업혁명으로 스모그가 있는 것은 18세기, 19세기인데 왜 1952년으로 잡았을까? 이게 이제 그 안에 많은 경고가 있었는데, 야, 폐렴을 왜 우리한테 책임져야 그래? 이렇게 했지만 이때 이 5일간 이게 이제 떠나질 않으면서 수만 명이 죽게 되는 거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인과관계가 있어 겨우 인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고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런 경고 메시지들을 소홀히 하면 또 그런 메시지를 모으지 않으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져보자는 거죠. 그게 이 침묵의 봄, 이 DDT 우리 선생님들 혹시 월남전 갔다 오시진 않으셨겠죠? DDT가 몸에 좋다고 해서 몸에 막 끼얹어가지고 병 생기고 그랬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DDT가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 화학약품이다 그랬는데 그게 벌레만 죽이는 게 아니고 벌레를 잡아먹는 새의 축적이 되면은 새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봄이 돼서 새가 울고 꽃이 펴야 되는데 꽃도 안 피고 새가 죽어 있으니까 침묵의 봄이라는 이런 책을 낸 거니까요. 그런 인과구조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요새는 이제 경제학자들도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제 그거 그만 그리자 이런 목소리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넛 위에 있어야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인데 부족하면 나락으로 떨어져요. 과도하면 뭔가를 망가뜨리죠. 우리가 식량 문제 그 쌀이 없으면 빵 사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식량 자급률 40%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우크라이나 처지였다. 식량 자급률이 40%도 아닌데 그러면 배고파서 죽는 그런 게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여성들이 너무 세가지고 우리가 기가 죽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전히 계신가요? 그런데 그런 것 같지만 유리천장 여전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부족한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요. 망가뜨린 거 이제 기후 망가뜨렸죠. 바다 망가뜨렸죠. 생물 다양성 망가뜨렸죠. 그러니까 이 균형과 조화를 어떻게 맞출까? 그것도 경제학자들의 이제 관심사가 됐다. 그러니까 그 균형과 조화를 어떻게 맞출까? 이게 지속가능 발전의 오랜 개념이고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그럼 지속가능 발전, 그러니까 경제 우리가 이제 지난 60년, 70년간을 앞만 보고 배고프니까 앞만 보고 달려왔을 때는 경제만 생각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악한 문제, 난제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difficult라고 영어를 쓰지 않고 사악한 왼수 같은 악마 같은 문제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게 붙였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이 복잡성, 그러니까 시급, 알바생들의 시급을 만 원을 올려주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치킨집 사장님들이 사장이 아니고 자기 인건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 원이라는 것의 의미가 너무나 큰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그 문제만 바라보면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죠. 그걸 사악한 문제라고 행정학자들이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네 번째 산업혁명을 겪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 산업혁명 때는 자동차가 발명이 되니까 마부들이 자살을 하는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산업혁명 때는 카카오톡 택시를 늘리려고 하니까 택시 기사님들이 자살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기인지 4차 산업혁명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걸 잘못 써가지고 바이오 엔지니어링, 3D 프린팅 이게 4차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세계 경제 포럼의 클라우드 슈밥 교수가 네 번째 산업혁명이 몰려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혁명기에 네 번째 산업혁명. 그러니까 이게 그 격차도 심하고, 그러니까 이 기계를 잘 활용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 이 차이가 있고, AI도 한 달에 20만 원 낼 수 있는 사람하고 무료로 쓰는 사람하고 격차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혁명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난제를 겪고 있으니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유엔의 해법은 지속가능 발전을 얘기하는 분들은 뭐냐면 경제 문제만 봐가지고는 경제 문제 해결 안 되더라. 환경 문제만 봐가지고는 환경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 왜냐하면 문제들이 다 얽혀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환경 문제에 관심 없어. 그래도 참치한테 계속 누적이 된 그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환경과 경제 문제. 그러니까 빙하가 녹습니다. 아, 거짓말이야. 기후위기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 빙하가 녹아서 북유럽의 경제가 침체된다라든지 인도 경제가 위축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얽혀있다라는 거죠. 자, 올해는 조금 더 우리가 덜 더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생각해 보시면 9월 말쯤에 찬바람이 불었죠. 그때까지 덥지 않았어요. 요즘에도 이제 낮에는 덥던데 밤에는 그래도 선선하게 됐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그래서 계속 이제 9월 말까지 더우니까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는 기후 위기 얘기할 때 북극곰 보여주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게 이제 제 친구들 카톡방에 기후변화 일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 올해가 가장 시원하다는데 큰일 났다 막 이런 얘기를 엄청 해요. 그러더니 9월 말에 찬바람이 부니까 환경의 희역자도 기후의 기억자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기후위기에 둔감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수라 때문인 것 같습니다.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드는 산과들. 그러니까 이 봄과 가을이 기간이 줄어서 그렇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있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못 견딜만 하면은 찬바람이 불고 추위를 못 견딜만 하면은 봄바람이 불고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에 둔감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럴수록 이 유엔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문제들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자. 이걸 생각하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게 지속가능 발전의 생각입니다. 1972년에 이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지속가능 발전 역사가 시작됐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 드렸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포스터인데요. 이때 한 110여 국의 정상들이 모였는데 당시 인도 수상 인디라 간디가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가난이 최악의 오염이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는 누가 더 많이 일으켰습니까? 선진국이 많이 일으켰죠. 근데 자기들은 이제 경제 다 발전시켜놓고 후진국들이 이제 사다리 타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밀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우리 귀에 쏙쏙 들어왔었던 거고 불과 한 몇 년 전만 해도 여전히 이 얘기가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엔이 생각할 때 그렇지 환경 문제는 선진국 책임이 더 크고 후진국들은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이 환경 문제를 그냥 해결하라 그러면 되겠어?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분한테 원래 맡긴 것은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해다오 이런 연구를 4년 동안 한 건데 이분이 교수들한테 용역 주지 않고 본인이 전 세계를 다닌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갔더니 여성들이 애들 데리고 맨발로 10km씩 걸어서 흙탕물을 퍼오면 하루가 다 가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무슨 환경 얘기를 하겠습니까? 식량 얘기하고 빈곤 얘기하고 물 얘기하고 깨끗한 물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 그 다음에 왜 여성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까? 다 종족 분쟁에 가 있거나 다이아몬드 전쟁에 가 있거나 그러니까 이 책은 환경 얘기를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오는데 환경 문제는 3분의 1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환경 얘기하려면 기아, 빈곤, 인권, 물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식량. 그 얘기를 하려면 평화, 인권, 전쟁, 군축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얘기가 3분의 2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할 때 미래 세대의 필요는 경제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고 평화도 있고 인권도 있고 식량도 있고 다 들어있죠. 근데 이때 87년도에 우리나라 정책 담당자들이나 지식인들은 미래 세대 필요, 자연자원 얘기구나. 우리 자연자원 없는 나라니까 우리 거 아니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나라가 지금 SDG가 주류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여전히 주류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저는 이런 이 기원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러고 나서 92년 리우 회의도 지난주에 들으셨을 텐데요. 87년에 그 개념이 나와서 그 개념을 가지고 아까 72년에 20주년 기념 회의를 브라질 리우에서 해서 리우 회의인데요. 이때는 한 140여 개국 정상이 모여서 회담을 했는데 그 앞에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몰려와서 글로벌 포럼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GO예요. Government Organization, 정부 대표들. 이분들은 앞에다 넌자를 붙여가지고 NGO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시민단체 그러면 다 NGO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는 이론적으로 CSO라고 따로 용어가 있어요. Civil Society Organization. 근데 NGO라는 건 뭐냐면 GO가 해결 못하는 거를 함께 해결한다. 이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NGO라고 쓰려면 반드시 문제 해결 관점, 협력의 관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또 얘기해 주기도 하고요. 자, 이때 세계 3대 환경협약, 기후변화 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또 사막화 방지 협약, 이 3대 협약이 이때 이루어졌는데 저 글로벌 포럼이 압력이 된 거죠. 오늘만큼은 사진 찍고 MOU 맺고 가지 말고 약속을 하고 가라. 그래서 3대 협약이 생긴 거고 이때 국가는 의제의 10일, 지방은 지방의제의 10일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청주 지속가능발전 협의회가 이 회담에서 권고한 국제 조직인 거죠. 국제 조직인데 지역에서 실천하는 국제 조직인 겁니다. 그런 기원을 갖고 있어요. 지역에서 이렇게 9개의 그룹들이 모이면, 그러니까 아까 경제, 사회, 환경 문제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지속가능 발전인데 다 연결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라고 하는 거니까 경제 문제 관심 있는 사람 다 나와, 사회 문제 관심 있는 사람 다 나와.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9개의 그룹들이 모이면 그러면은 우리 지역의 여러 문제들을 같이 얘기할 수 있고 해법도 낼 수 있다. 그게 이제 유엔의 이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시 2012년이 되니까 또 20주년 기념회의를 리오에서 다시 했는데요. 이때는 전 세계 시민단체들이 반대도 했습니다. 모여봤자 수천 명 비행기에다가 탄소 뿌려가면서 모여봤자 실천을 안 하더라. 그러니까 이 회담 하지 말자. 그럴 때 아까 우리 지방의제 21 그룹들 9개 그룹들이 전 세계에 7,78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2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청주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같은 조직이 전 세계에 7,787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소리냐, 여전히 해결할 과제가 있고 또 해결이 안 되면 새로운 틀을 만들면 되지. 그렇게 해서 다시 모이게 된 거죠. 근데 그 새로운 틀이라는 게 고위급 정치 포럼이라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각국의 환경부 장관급으로 해서 15년 동안 이 SDG를 매년 평가하자. 그 틀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환경부 장관이나 지속가능부 장관들이 매년 7월이면은 유엔 총회에 와가지고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다를 보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년 9월이면은, 아니죠, 4년에 한 번씩 9월이면은 SDG 정상회담을 해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9월달에 유엔에 갔던 이유가 SDG 정상회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러 가는 거였는데 아마도 이제 윤 대통령은 왜 가는지 몰랐을 것 같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앞으로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그해 12월에 이제 외교부 장관이 또 교체가 되니까 나몰라라 이렇게 돼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근데 92년도에는 9개 주요 그룹들이 모이면 된다 했는데 그 사이에 노인 그룹, 이주민 그룹 아까 없었잖아요. 장애인 그룹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새로운 목표를 수립을 하는데 노인 그룹들이 우리는 왜 그동안 안 껴줬어? 이주민 그룹들이 우리는 왜 안 껴줬어? 왜 안 껴줬을까요? 92년도에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때는 목소리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럼 관심이 없다기보다도 그 고령화 문제 아니면 이주민 문제, 장애인 문제 이런 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7개의 그룹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국제연합에서 유엔에서 이해 당사자 그룹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국제연합에서 이제 무슨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각국의 이 이해 당사자 그룹들한테
요번에 이런 주제로 회의를 할 텐데 당신네 그룹에 입장문을 제출하세요. 이런 지휘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외교부가 그걸 관심 없다 보니까 뿌려주지를 못했는데 공문은 계속 와도 지금은 이제 공문이라도 그 주요 단체들한테 가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걸 두고 92년에 9개 주요 그룹 더하기 7개 추가된 기타 이해 당사자 그룹, 그래서 이제는 MGOS라고 있습니다. MGOS.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5년 SDG를 수립할 때까지 이 MGOS 프로세스를 거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제 현장이나 단체나 또는 기관에서 그럼 사람들 의견을 모으는 무슨 공청회나 토론회를 할 때 우리 지역의 유지들 누구 안 빠졌나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16개 그룹 중에 빠진 그룹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 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성단체 누구를 골라야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대표성은 의회에 있고 이거는 그 이슈에 대한 대표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단체 누구라도 오면 여성 문제에 관한 최근의 경향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여성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얘기하든지 그럴 수 있다. 그게 이제 설계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7개 목표 이거 그때 유엔 사무총장이 누구였다고 지난주에 들었나요? 반기문 총장님. 그래서 반 총장님이 이제 대통령 나올 뻔 하다가 그러니까 창피만 당하셨잖아요. 근데 대통령 안 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이제 지금은 얘기하시는 건데, 왜냐하면 안 하기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의사결정을 한 분이잖아요. 제가 반 총장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곤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15년 동안 평가할 그 목표인데 193개국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어요. 유엔 회원국이 193개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에 193개국이 만장일치를 한 적이 있었나? 없잖아요. 앞으로도 있을까?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반 총장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의사결정을 한 분이 맞는 거고, 그럼 대통령의 한국에 묶여있지 않으니까 전 세계 반기문 센터들이 여기저기 생기고 고문하고 이사장하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자, 조직을 생각해 보면 경영학책에서 늘 우리 이제 기관에서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조직의 성과, 조직의 성공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목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 행정을 생각해 보든 아니면 우리 기관을 생각해 보든 목표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있나?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자 이거죠. 문재인 정부 때 100대 국정과제를 가져왔는데 그게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충분히 합의한 목표가 아니라 인수위원회에서 들고 온 목표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그럼 그거 가져오면 집행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공무원들은 이 2년에 한 번씩 순환보직을 하고 그리고 10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가져와도 내가 하고 있는 일 붙여줄 수 있어, 이런 관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져온 목표를 이분들이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할 수 있게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의 목표는 9988234예요. 아시죠?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내로 가자. 이게 이제 이분의 목표인데, 그 9988-234를 달성하기 위해서 점심은 굶기로 했고요. 저녁 때 30분씩 운동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9988-234가 되겠냐 하는 거죠. 그럼 딱 우리 공직이 여기까지만 성과 관리를 하고 있더라 이거죠. 결국에는 근육량을 늘려야 하는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늘어야 9988-234가 되는데 그냥 하루에 30분 운동하고 점심 굶고 그렇게 해왔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청주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개별 공무원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우리 부서를 평가하는 그 일에 딱 맞춰서 일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목표하고 따로 노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국무조정실에서 그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한국행정연구원이 전략 단위의 성과 지표를 만듭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여기 과제들 중에 선임부서 거, 기획부서 거 하나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통된 게 아니잖아요. 선임부서의 일이지. 그러니 그 뒤에도 아주 오랫동안 여전히 성과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선의 공무원들은 딱 우리 부서에 이 일만 관심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조를 넘어서자. 그래야 경제도 발전하고 사회도 통합되고 환경도 보존될 거 아니냐. 그래서 17개의 목표를 만든 것이 SDG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교통과는 이게 단순화시켜 본 거예요. 교통과는 차가 빨리 달리게 하는 게 목표일 수 있죠. 근데 사회복지과는 차가 천천히 달리는 게 목표일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생각해 보면 총합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0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각기 모든 부서가 열심히 해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행정 서비스가 아니면 행정의 목표 달성이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사일로 이펙트 경영학에서는 우리 행정학에서는 칸막이 행정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회부서에 있는 사람이 2년 뒤에 문화부서로 가고 환경부서로 갈 텐데 몸만 쏙 빠져나가요. 후임자한테 그러니까 단체들도 소개해주고 아니면 그동안 모아놨던 문서도 소개해주고 노하우도 전달하고 그렇게 해야 그 목표가 계속 달성이 될 텐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는 게 많은 거예요. 사회부서는 사회정책만, 문화부서는 문화예산만, 환경부서는 환경부서의 그 인력만 채워줘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실제 부평구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회의에 있었는데 부평구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경제분과, 사회분과, 환경분과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분과 회의를 할 때 민간 위원들이 있으면은 그 주요 부서 과장님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총무과장님이 와가지고 무슨 동에 이제 주민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민간 위원님이 물어봤어요. 그 센터 그 동네에 그 주민들한테 어떻게 만들면 좋겠는지 물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동장님한테는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를 그러니까 안 물어본 거죠. 근데 민간위원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왜 꼭 3층짜리를 짓고 회의실 2개 강당하게 이렇게 짓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총무과장님이 지난번 주민센터를 그렇게 지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민간위원님이 그러면 그건 왜 3층짜리로 지었습니까? 지지난번에 그렇게 지었으니까요. 그건 왜 3층입니까? 지난번 이러다 다 같이 웃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 같이 웃고 보니까 이제 그럼 재밌는 상황이 됐는데 보건소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르신들도 많은데 우리한테 미리 얘기했으면 1층에다 보건지소 지었으면 좋았을 걸. 그렇지 못했으니까 보건지소 이제 지으려고 또 예산 따로 다니겠죠. 청소년 과장님이 옆에서도 얘기했어요. 애들도 많은데 강당을 음악당처럼 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얘기했으나 이제 또 3층짜리 짓고 있으니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보자. 이게 지속가능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겠지만 사회부서는 문화정책도 좀 생각하고 환경부서는 복지정책도 경제정책도 좀 생각하는 그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까. 그래야 촘촘하게 경제도 사회도 환경도 성공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접근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거죠. 전주시에서는 공무원들하고 지금은 이제 법에 따라서 다른 지표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 법이 없을 때